숲. 집안에서 숲 냄새가 났다. 안방에도 거실에도 심지어 옷장을 열어도 났다. 숲 냄새는 정오만 되면 더 짙은 냄새를 풍겼다. 나무 한 그루 가꾸지 않는 실내에서 숲 냄새라니. 나는 이 풋풋하다 못해 역겨운 냄새를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은 숲 냄새 안 나요? 거실에 앉아 발톱을 깎는 남편에게 물었다. 그는 전혀 모르겠다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베란다 문을 연 채 어디서 이 냄새가 나는지 알아보려고 아파트 아래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파리를 매다른 나무들은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다.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다행히 사람들은 죽지 않았지만 애꿎은 나무들만 타버렸다고 하였다. 아파트 관리인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굳이 나무를 심으라고 항의하지 않았고 또한 나무가 없어도 아파트 벽에 그려져 있는 숲 그림으로 나무의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내가 자꾸 숲 냄새 얘기를 하자 숲의 효능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숲 냄새는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치료해주고 항암에 좋다는 것이다. 그러니 숲 냄새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 없다고 했다. 그러나 숲 냄새 때문에 메스껍고 먹은 음식도 토하고 싶을 정도였다. 내가 소파에 앉아 토할 것처럼 꺽꺽 소리를 내자 남편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당신 혹시 체한 거 아니야? 나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흐를 때까지 속의 것을 토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아파트에서 공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산도 한참 멀리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숲 냄새가 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미열까지 생겨서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웠다. 남편은 내일 당장 건강검진을 보러 가라고 했으나 나는 시큰둥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았다. 그러나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숲 냄새가 어디서 쳐들어오는지 내 잠을 계속 방해했다.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초인종 소리에 눈을 떴다. 남편은 밥도 안 먹고 출근했는지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어보니 아래층 여자였다. 여자는 먹어보라며 찐 옥수수를 내밀었다. 나는 여자에게 차라도 마시고 가라고 서둘러 가려는 여자를 붙잡았다. 그럼 그럴까? 하며 잠깐 망설이더니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동네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했는데 손님이 없어도 문을 빨리 열었다. 여자에게 주려고 믹스커피를 타면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술 냄새 나지 않아요? 여자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코를 벌렁거리더니 전혀 모르겠는데 하였다. 잘 맡아봐요. 분명 술 냄새가 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자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여자는 골몰하듯이 천천히 냄새를 분석하더니 에이 아니야 하고 손을 내주었다. 내가 이 계통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술 냄새를 모를까. 커피 탔으면 빨리 줘. 나 마시고 가게. 나는 순간 여자에게 커피를 들이붓고 싶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여자 앞에 휘저은 커피를 내밀었다. 여자는 커피를 마시면서 혼자 떠들어댔다. 아유, 웬 술 냄새. 자기 코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전번에 교통사고 났었다며. 나는 여자에게 다가가 아니거든? 하고 여자의 코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괴팍한 마음이 들었으나 겨우 억누르며 대꾸했다. 교통사고는 남편이에요. 여자는 내 말에 얼굴이 붉어져서 아 맞아 하고 겨우 생각났다는 듯이 나를 곁눈질하며 커피를 마셨다.
여자는 내가 타준 커피를 마시자마자 일어났다. 꽃가게로 떠나면서 빈말처럼 가게로 놀러 오라고 하였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고 문을 걸어 잠궜다. 나는 과외방에서 아이들 논술을 가르치는데 이번에 그만둔다고 말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것이다. 처음에 일을 그냥 소일거리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에 비해 학생들의 교육비는 턱없이 쌌다. 게다가 첨삭까지 해야 해서 아이들이 쓴 것들을 가져와 집에서 일일이 들여다보고 고치는 게 그야말로 노동이었다. 나는 남편의 와이셔츠를 빨고 집안을 청소한 다음 더 이상 가르치지 않게 돼 마지막이 될 논술 첨삭을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숯냄새는 어디선가 솔솔 났다. 나는 이 냄새의 정체를 알고 싶어 첨삭을 하다 말고 인터넷으로 냄새에 대해 찾아봤다. 그리고 이것이 정오의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 흙에서 올라오는 지오스민과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냄새라는 것을 확신했다. 예전 같았으면 신선하고 상쾌하다고 했을 텐데 지금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래서 이마에 손을 대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사업차 인도에 갔다가 선물로 사온 향을 찾기 위해 서랍을 뒤적거렸다. 명상에 좋다는 나그 참파 향을 피우고 잠시 소파에 누웠다. 그러자 숲냄새는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이 향과 함께 타버리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마치 내 몸이 타면서 나그 참파 향을 뿜어대기라도 하듯 나는 저절로 눈을 감았다. 향이 타서 재만 남게 되자 다시 숲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나는 게 아니라 온통 진동을 했다. 게다가 자꾸 한 여자의 영상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소파에 잠깐 누워있다가 발길질을 심하게 하며 눈을 떴다. 그것은 내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어느 사진작가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숲에서 벌거벗은 채 죽어 있었는데 몸에 흙과 낙엽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하얀 눈동자를 무섭게 뜨고 죽어 있었다. 나는 그 영상이 왜 떠오르는지 알 수가 없었다. 향을 다시 피우려다 그만두고 방향제를 뿌려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 소용이 없었다. 나는 어느새 숲냄새 때문에 식욕도 사라져버렸다. 숲냄새 때문에 너무 지치고 메스꺼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란다로 가 창문을 열었다. 가만히 아래를 내려보고 있으니 순간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다. 그래서 얼른 창문을 닫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역겨운 냄새가 나지?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자 사진 속의 여자가 또다시 떠올랐다. 그 여자는 흡사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친구 정화를 닮은 듯했다. 확실했다. 그 사진 속 여자는 오랜 친구 정화와 똑같았다. 나는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신이 혼미한 채 급히 아파트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정화가 사라졌던 그 숲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텔레비전 속 나레이터에 의하면 사진작가는 숲에서 모델에게 포즈를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진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컷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고 그러던 중 모델이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숲에서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진작가는 죽어가는 여자의 아름다움에 반해 오히려 셔터로 그녀의 모습을 계속 찍어댔다. 다 찍은 후 구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늦어버렸다. 흑백으로 찍힌 모델의 사진은 작가에게 죽음의 미학을 보여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람객들은 그 작품의 예술성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작가는 모델의 죽음을 방관한 죄로 체포되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차를 몰고 정화가 사라진 숲을 향해 가는 길은
평일이라 한적하고 평온했다. 창문을 열었으나 이곳에서 나는 숯 냄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났던 냄새는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차를 몰면서 잊었다. 드디어 도착해 산 밑에 주차했다. 멀리서 보니 숲은 조용했고 산책이나 가볍게 산을 오르는 사람이 두세 명 보였다. 트렁크를 열어 운동화로 갈아 신고 천천히 숲을 향해 올라갔다. 산길을 따라 더 깊이 올라가자 편백나무와 소나무 숲이 나왔다. 어느 순간 숯 냄새가 짙게 나자 동시에 사진 속 모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아야. 나는 숲에서 실종된 그녀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쿵쿵거렸다. 사방을 둘러보자 마치 사진작가가 된 것처럼 누군가가 내게 손가락질 할 것만 같아 불안했다. 정아는 흙이 묻은 얼굴로 숲 어딘가에서 쓰러져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덮칠 것 같았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여기저기 정신없이 쏘아보다가 길 옆에 있는 벤치를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가 앉았다. 이 언덕을 올라가면 하늘 정월이라는 곳이 나오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내가 처음 정아와 놀러왔다가 강간범을 만났을 때의 장소가 나온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은 적이 없다. 그런데 그곳을 막상 가려고 하니 발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당신은 이웃 사람들한테 참 잘해. 누가 집으로 초대해 당신처럼 닭을 구워 먹이나? 남편은 입버릇처럼 나를 칭찬하곤 했다. 특히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살갑게 굴어서 그것을 제일 고마워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을 한다면 남편은 내게 뭐라고 할 것인가. 나는 생각만 해도 겁이 났다. 내가 넋을 빼고 터벅터벅 하늘 정원을 향해 걷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났다. 비명은 마치 예리한 칼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낯설지 않은 비명소리에 몸을 떨었다. 그 비명은 분명 정아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실종되기 한 달 전 나는 아파트 근처에 사는 정아에게 전화를 했다. 정아는 비도 오고 대학원 수업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다. 그럼 내가 부침개 몇 개 부쳐가지고 갈까? 같이 막걸리도 한잔하게. 우리 남편 오늘 늦는다고 했거든. 정아는 아직 미혼이고 혼자 살아서 제대로 밥을 챙겨 먹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제안에 집에 술이 없다고 하였다. 나는 술을 사가기로 했다. 그리고 정아를 위해 서둘러 애호박을 썰어 부침개를 만들었다. 또한 야채와 간장으로 도토리묵을 양념했다. 내가 음식을 싸서 정아의 집에 갔을 때 그녀는 개슴츠레하게 나왔다. 책을 읽고 있었는지 이불 위에 하드커버 책이 반쯤 펼쳐져 있었다. 뭐 읽고 있었어? 나는 오다가 산 막걸리와 음식을 내려놓았다. 그냥. 정아는 책을 덮어 옆으로 밀쳐놓았다. 나는 정아의 책을 슬쩍 보았다. 교육 심리학 책이었다. 정아는 내가 가져온 음식들을 바라보며 작은 감탄을 했다. 나는 그릇에 담아온 오이 소박이도 내밀었다. 김치 없다며. 정아는 통을 열어보더니 맛있겠다며 냉장고로 가져갔다. 우리는 막걸리를 부딪히며 한잔했다. 정아는 호박 부침개가 엄마가 해준 것과 똑같다고 칭찬했다. 내가 무슨 하며 겸연쩍하자 그녀는 정말 맛있다고 하였다. 나는 속으로 기분이 좋아졌다. 정아는 요즘 들어 살이 더 빠졌으나 힘이 없어 보였다. 예쁘지 않은 얼굴에서 풍겨나는 그녀의 세련된 분위기는 내가 은근히 부러워하는 점이었다. 코와 쌍꺼풀 수술을 한 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우라였다. 게다가 나는 결혼 전에 라식을 했다. 겉으로 볼 때
나는 정화보다 외모가 더 나아졌으나 여전히 뭔가 그녀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대학원 수업 끝났는데 고향집에는 안 내려가니? 내 말에 정화는 잔을 내려놓으며 이번에는 그냥 서울에 있으려고 하였다. 나 다음 학기부터 대학에서 강의할 것 같아. 순간 도토리묵을 짚으려던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묵은 깨져버렸고 나는 다시 짚으려고 했으나 젓가락질이 자꾸 헛나갔다. 잘 됐네. 나는 그 말 외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아주 잠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정화와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내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정화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반이었으나 성적이 중간도 못 가던 아이였다. 정화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녔고 나는 서울에 올라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졸업한 후에는 괜찮은 곳에 취업했지만 임신을 하자마자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아이는 유산되었다. 다시 직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쉬라고 하였다. 그 후로 경력이 단절됐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동네 과외방에서 파트타임 논술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나는 서울 명문대에서 강의를 하게 된 정아에게 잘됐다고 축하해 주었으나 마음은 갈갈이 찢겨졌다. 이렇게 기뻐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정아의 조심스러운 말에 나는 그런 것 가지고 질투하는 애들이 있냐며 입을 삐죽거렸다. 그러자 정아가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정아와 막걸리 한 통을 다 비우고 그녀의 집을 나왔다. 거의 술은 내가 다 먹어버렸다. 정아는 잘 못 마셔서 입만 대는 시기였다. 어둡고 비가 와서 날씨가 후덥지근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 땅으로 꺼졌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술이 취해서만은 아니었다.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누웠고 잠깐 잠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남편이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 왜 여기서 자냐며 내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이상하게 남편이 미웠다. 다음날 나는 남편과 대형마트로 쇼핑을 갔다. 가방과 구두 쪽으로 가는데 정화가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게 보였다.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대신 남편에게 투덜거렸다. 나는 고생해서 서울까지 와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부도 지지 못한 정화는 부모 덕에 서울에서 대학원을 나와 강의까지 하게 됐다고. 나는 뒤처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속상해했다. 그러자 남편은 왜 남의 것만 크게 보이냐고 하였다. 남편은 아이 낳고 가정 꾸리는 것도 공부보다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고 하자 학비 때문에 반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느닷없이 예전의 일로 남편에게 화살을 돌리자 남편은 이 사람이 당신이 유산하고 나서 우울해하고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거지 하고 나를 두고 가버렸다. 그 순간 나는 남편에게조차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나는 공부보다 아이를 빨리 가지기를 원했다. 한 번의 유산으로 나는 또 유산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차를 끌고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숲에 있는 하늘정원 반대편까지 가지도 못했다. 정아의 비명소리가 들려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하늘정원 반대편에는 나와 정아가 처음 강간범을 만났던 곳이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라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산책을 하러 온 사람들이 내 곁을 지나쳐 갔으나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돌아오면서 정화와 있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 당시 숲은 살림욕하게 조용했으며 해가 길어 날이 그렇게 빨리 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숲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와 정화를 들뜨게 했다.
숲의 고요함은 배의 닷처럼 무거웠고 안개는 서서히 산을 지우며 하늘로 피어올랐다. 나는 정화와 걸으면서 이제 대학 강사도 됐으니 시집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하였다. 정화는 힘없이 대학 강사가 별거냐고 하였다. 비정규직에 방학이면 수입이 전혀 없어 그야말로 힘든 직업이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그런데 넌 무섭지 않니? 하고 정화가 하늘 정원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를 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늘 정원 언덕 위로 먼저 올라갔다. 나는 씩씩하게 앞서 걸으며 정화가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외쳐댔다. 별거 아니면 뭐하러 공부를 했겠어? 정화가 뒤에서 쫓아와 내 옆으로 붙었다. 나는 언덕을 넘으면 반대편이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면 결국에는 처음에 왔던 입구 쪽으로 이른다고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아직 낮이 환하니 천천히 숲냄새를 맡으며 살림욕을 하자고 했다. 정화는 왠지 무섭다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웬일인지 정화가 무섭다고 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다. 드디어 하늘 정원 꼭대기에 오르자 사람들이 언덕을 내려가거나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입구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두 팔을 활짝 펴고 크게 심호흡을 했다. 여기 오니까 정말 살 것 같아. 정화도 나처럼 팔을 벌렸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도 집으로 가기 위해 언덕 비탈길을 내려갔다. 길은 가팔라서 조심해야 했다. 우리가 중간 정도 내려왔을 때 한 남자가 등산복 차림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주춤하고 서서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걸어왔다. 남자는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았다. 위로 올라가면 반대쪽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남자의 말에 정하는 대답 대신 맞지?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갑자기 남자의 주머니에서 잭나이프가 튀어나왔다. 정화 나는 너무나 놀라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소리치면 죽어? 남자는 죽일 것처럼 칼을 들고 정화 나를 번갈아 보았다. 나는 남자가 돈을 요구할 것 같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나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른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몸을 잽싸게 돌려 언덕 위로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남자가 칼을 찌를까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라고 소리쳤다. 우리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남자가 시키는 대로 땅에 버렸다. 나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며 부들부들 몸을 떨었다. 정화도 나처럼 떠는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남자의 칼이 달려와 나를 꽂을까봐 두려운 눈으로 천천히 뒤로 도망갈 생각만 했다. 핸드폰을 버리자마자 남자 입에서 묘한 미소가 흘렀다. 남자는 나와 정화의 얼굴을 거의 동시에 보더니 나를 선택한 눈빛이었다. 그는 내 팔을 잡아 끌려고 손을 뻗었다. 나는 새파랗게 질려 소리를 지르며 뒤로 돌아서서 무섭게 뛰었다. 정화도 거의 동시에 나와 함께 비탈길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으나 정화는 얕은 굽에 샌들을 신고 있었다. 내가 먼저 앞서서 비탈길을 올라갈 때 뒤에서 따라오던 정화가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질렀다. 정화가 남자에게 붙잡혀 비탈길 아래로 도로 끌려 내려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었다. 뒤돌아보면 나도 붙잡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정원에 도달해 주위가 고해졌을 때에서야
겨우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었다. 그런데 비탈길에 있던 정화와 남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는 큰일이다 싶어 숲 입구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곳에 가면 혹시 하이킹이나 산책을 마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내가 숲을 빠져나오기 시작할 때 이미 해는 떨어져 어두웠다. 나는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게 달리고 있었다. 가다가 넘어졌고 눈물도 났지만 그 눈물은 살아났던 안도감이었다. 내가 숲을 다 빠져나왔을 때 멀리서 엔진 시동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차한테 소리를 쳤으나 차 안에 탄 사람은 이미 내가 볼 수 없는 거리로 떠나버렸다. 주위에는 오직 내 차말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나는 차 안으로 급히 들어가 문부터 잠궜다. 그러자 순식간에 울음이 터졌다. 나는 소리내어 울면서 차를 몰고 작은 도로로 나왔다. 핸드폰이 없어서 아무한테나 부탁해야 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가게도 없고 집이라곤 서너 채 산속에 있다시피 했다. 지나가는 차도 없었고 겨우 나타난 차는 차문을 열고 불러 세우기에 너무 휙휙 지나갔다. 나는 급히 차를 몰아 도로로 진입했다. 웬만큼 달리자 멀리 주유소가 보였고 그곳을 향해 달렸다. 그러나 셀프 주유소라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혹시나 하고 달려가 사무실 문을 마구 두드렸다. 그러자 한 남자가 개슴츠레하게 나왔다. 나는 그에게 인근 숲에서 괴한을 만나 친구가 끌려갔으니 신고 좀 해달라고 했다. 남자는 마치 귀찮은 일을 시킨다는 듯이 나에게 안으로 들어와 직접 전화하라고 하였다. 낡은 전화기를 붙잡고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하고 나자 그제서야 이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렸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고 싶었으나 주유소 직원이 무서워 다시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나와 휘발유를 직접 가득 주유했다. 그러자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라앉았다. 다음 날 경찰은 나의 핸드폰만 발견했을 뿐 정화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정화는 실종되었다. 나는 그 일이 있자마자 과외방에서 논술 가르치는 일을 아예 그만두었다. 정화가 사라진 후 더 이상 논술을 가르칠 수 없었다. 세상이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바보같이 왜 그때 붙잡혀서. 그 순간 나는 몸이 부르르 떨렸다. 내가 앞서서 비탈길을 올라갔기 때문에 정화의 길을 막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정화가 내 팔을 붙잡았어. 같이 가자고. 하지만 내가 그녀의 팔을. 나는 그 생각이 들자 머리를 심하게 흔들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된 건 그의 운명이야. 그 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 내 잘못이 아니라고 속으로 우겼으나 숲에서의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라 괴로웠다.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사진작가의 사진처럼 정화가 숲에 나뒹군 채 죽어있는 모습이 흑백 사진처럼 자꾸 나타났다. 나는 며칠 있다 꽃가게로 감자를 삶아가지고 왔다. 꽃가게 여자는 손님인 줄 알고 가게 안에 있는 작은 방에 있다가 나왔다. 여자는 오늘 웬일이야? 하며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냥 갑갑해서요. 나는 뜨거운 감자를 탁자에 내려놓자마자 꽃 냉장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어떤 꽃이 새로 들어왔나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들은 거의 한결같이 똑같았다. 마치 늘 보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처럼. 여자와 나는 의자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겨 맛을 보았다. 여자는 감자알이 굵네. 이거 이열치열이네. 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물 좀 가져와야겠다고 일어났고 나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였다. 여자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 사이 나는 킁킁거리며 화초 냄새들을 맡았다. 그러자 서서히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간신히 참으며 여자와 감자를 먹었다. 그러나 감자에 목이 메었다. 호흡곤란이라도 생길 것 같아 얼른 여자가 가져온 물을 흘리며 마셨다. 너무 급하게 먹은 거 아니야? 나는 팔을 저으며 아니라고 하였다. 그때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이 났다. 화초 때문에. 나는 여자에게 겨우 말했다. 정말 별일이네. 화초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처음이야. 여자는 내가 진정하자 이렇게 말했다. 나는 휴지로 눈물을 닦고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감자를 먹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기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여자는 숲냄새를 싫어하는 원인이 그것이라고 확신하며 소리쳤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분명 그 기간이 지나간 것도 같았다. 설마 그것 때문에? 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그냥 가봐야겠다고 하며 일어났다. 여자는 그래 얼른 병원에 가봐. 그게 빨라. 하고 웃었는데 여자의 웃음에서 뭔가 나를 조롱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나와 정아에게 있었던 일을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느낌이랄까. 나는 여자를 바라보았으나 여자는 계속 미소만 지었다. 나는 돌아서서 꽃가게를 나오며 생각했다. 혹시 저 여자가 나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게 아닐까? 나는 병원 대신 약국으로 걸어갔다. 임신 테스터를 사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치마를 입은 어떤 여자가 하얀 맨발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다. 여자는 흙에 뒹굴었는지 얼굴과 손, 다리에 흙과 풀잎이 매달려 있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여자는 분명 정아였다. 설마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정아였다. 그때 정아의 얼굴이 휙 돌아서며 나를 째려보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만 뒤로 주저앉을 뻔했다. 정아는 그러더니 어느새 상가 건물들 뒤쪽 길로 몸을 돌렸다. 나는 신호등이 빨리 바뀌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 있었다. 정아에게 꼭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막 달려온 버스가 내 앞을 지나가는 바람에 시야에서 정아를 놓쳤다. 건물 뒤 시장 안까지 쫓아 들어갔으나 하얀 발로 걸어가던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정아의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길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자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음식 배달원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하고 소리를 쳤다. 정말 그의 말대로 죽고 싶었다. 그는 나를 피해 거칠게 오토바이를 몰고 가버렸다. 내 힘은 마치 액체였다는 듯 몸에서 줄줄 빠져나가는 듯했다. 집에 가면서 정화 숲에 갔던 때가 다시 떠올랐다. 평일이었고 33도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집에 놀러온 시어머니를 모시고 백화점에 갔다. 시어머니는 쇼핑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옷과 가방을 사드리고 택시를 태워보냈다. 집에 돌아와 좀 누워있다가 정아가 뭐 하나 전화를 했다. 정아는 그냥 있어 라고 말했지만 공부를 하는 모양이었다. 도시 근교로 바람을 쐬러 가자고 하자 그녀는 순수히 응했다. 나는 정아를 태우고 서울을 벗어나 가평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에어컨을 틀었지만 숲의 공기를 맡고 싶다며 정아가 창문을 내렸다. 그러나 곧 숨 막혀 하며 재빨리 창문을 올렸다. 완전히 찜통이라며 정아가 외쳤을 때 나는 속으로 그거 봐라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한동안 말없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아가 팔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러다가 팔이 다 타겠어. 모자 긴팔을 가져올걸. 뒷좌석 가방에 긴팔이 있었으나 나는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 정도 타는 건 별거 아니라고 말한 뒤 입을 다물었다. 정아는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삐졌나 싶어 아무 말이라도 걸어야 했다. 너 왜 그 유명한 아침고요 수목원 가본 적 있니? 정아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자고 차를 몰았다. 힘들게 찾아갔으나 수목원은 문이 닫혀 있었다. 우리는 내려서 한참을 밖에서 바라보다가 할 수 없이 발을 돌렸다. 다른 더 좋은 곳이 없나 하고 차를 몰았다. 어차피 바람을 쐬러 나왔기 때문에 굳이 수목원일 필요는 없었다. 우리는 가다가 출출해져서 허름한 가게에서 국수를 사 먹고 또다시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몇 년 전인가 남편과 양평의 한 펜션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 지나쳤던 곳이 떠올랐다. 그때 편만을 보며 남편과 살림욕을 하면 좋겠다고 떠들었었다. 당시 시간이 안 돼 그냥 지나친 게 아쉬웠었는데 그곳이 우리가 가는 방향에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살림욕하기 좋은 곳을 옛날에 본 것 같다고 하자 정화의 얼굴이 의외로 심란해졌다. 정화는 그런 데 가려면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였다. 그녀는 샌들을 신고 있었다. 정화는 샌들의 굽이 좀 있어 걷기에 불편한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뒷좌석에 신발이 있으니 그걸로 갈아 신으라고 하였다. 정화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10분쯤 지나자 정화가 졸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를 보자 나도 졸려왔다.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 싶어 잠깐 휴게실에 멈췄다. 그때서야 정화가 어딘가 하고 눈을 떴다. 커피 안 마실래? 내가 내리자 정화가 천천히 따라 나왔다. 밖은 여전히 뜨겁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안 되겠다. 너 그냥 안에 들어가 있어. 나는 휴게실로 들어가 시원한 커피 2개를 사왔다. 그런데 차 안이 밖에보다 찜통이었다. 시동을 꺼놓은 곳이었다. 그러나 정화는 불평도 없이 등받이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에어컨 켜놓는 걸 잊었네. 나는 얼른 시동을 켰다. 완전 살인적인 날씨다. 내가 정아에게 커피를 내밀자 그녀는 마시는 대신 허벅지에 내려놓고 양팔을 감싸쥐었다. 뜨거운 태양에 살이 탈까 봐 그러는 것 같았다. 나는 긴팔을 꺼내줄까 하다가 귀찮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차를 몰았다. 드디어 숲으로 가는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발견해 그만 지나치고 말았다. 할 수 없이 한참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 돌아와야 했다. 숲 입구로 가는 길에서 한 남자가 혼자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정아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의 신세는 바로 추락인데. 그러다가 또다시 이런 생각이 자로잡혔다. 교수가 돼서 제자와 잤다는 소문만 돌면 바로 퇴출인데. 행여 정아가 결혼했다 이혼한다면 그녀도 기가 죽을 텐데. 나는 그만두려고 하였지만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정아를 시기하는 걸까? 그녀는 내가 착하고 정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떠올라 지우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숲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아가 말했다. 신발 좀 꺼내줄래? 그러나 나는 트렁크를 열자마자 소리쳤다. 어떡하지? 2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네. 나는 운동화 한 켤레를 꺼내 압축을 탁탁 쳐서 신으며 말했다. 그냥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흙은 푹신해 보여.
내가 그렇게 말하며 트렁크 문을 쾅 닫았을 때 이미 정아는 돌아서서 숲 쪽을 힘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운동화를 빌려주었으면 어쩌면 내가 실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지만 정아는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러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하지만 난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다 챙겨야 해. 게다가 나는 정아보다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제 겨우 행복해지려는데. 나는 임신 테스터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며 끊임없이 이렇게 합리화했다. 테스터에 소변이 묻자 서서히 두 줄의 선이 생겼다. 어머! 너무 기뻐서 하마터면 테스터를 떨어뜨릴 뻔했다. 만일 내가 숲에서 봉변을 당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 난 끝장일 거야. 게다가 정아는 남자친구와 몇 번 잔 적도 있다고 했잖아.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그랬다면 남편이 가만히 두겠어? 이혼하자고 했을 거야. 하여간 정아는 똑똑한 아이니까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그리고 원래 가족이 없는 사람이 위험할 때 양보하는 거 아니야? 타이타닉 때도 처녀와 총각이 구명보트를 먼저 양보했대잖아.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뭔지 내 자신이 비열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생각을 그만두었다. 정아는 분명 살아서 돌아올 거야. 그 순간 숲에서 만났던 남자 얼굴이 떠올랐다. 불안한 눈, 납작한 코, 게다가 음흉한 미소. 그때 나는 하늘 정원에 이르러서야 정아의 팔을 끌고 내려가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스스로 강력하게 부인했다. 생각하기 싫었고 생각할수록 삶이 점점 불안했기 때문이다. 실종된 정아도 숲에서 만났던 범인도 찾았다는 소식은 없었다. 숲 냄새에 민감한 게 임신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어느 정도 안심했다. 그러나 숲에서 도망칠 때 분명 내 옷을 붙잡았던 정아의 손을 떨쳐버렸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괴로웠다. 그때 왜 정아는 내 옷을 붙잡아서 못 달리게 한 거야? 하여간 걔는 나 나쁜 사람 만드는데 뭐 있어. 그냥 달렸으면 됐잖아. 어차피 나는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뿌리쳤던 거야. 내가 정아를 버린 게 아니라 정아가 나를 못 달리기 위해서 수식하게 그랬던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마음 한쪽의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빨리 범인이 붙잡혀야 하는데.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치 정아가 앞에 있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변명을 늘어놨다. 아, 정말 정아 생각을 멈추고 싶어. 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자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정아가 준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각나기 시작했다. 정아가 내게 주었던 물건들을 찾으려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정아가 준 책을 찾아 쓰레기통에 넣고 그녀가 준 핸드크림을 바닥에 던져버렸다. 또 뭐가 없나 계속 뒤졌으나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숲 냄새가 어딘가에서 물씬 풍겨나왔다.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으나 그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그 순간 문득 숲 냄새가 어쩌면 임신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서 풍겨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옷을 벗고 내 팔과 몸 구석구석을 킁킁거리며 맡아보았다. 숲 냄새가 바로 내 몸에서 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숲 냄새를 맡고 비명을 질러댔다. 내 배가 점점 불러왔다. 그와 동시에 정아를 붙잡았던 남자 얼굴이 갈수록 떠올라 고통스러웠다. 자다가 남편을 깨우기도 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해도 남편은 어깨를 돌리며 희미하게 괜찮아 하고 말하며 돌아 누웠다. 나는 크게 흐느꼈고 남편은 할 수 없다는 듯 팔만 뒤로 돌려 나의 손을 잡았으나 그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가도 좋아. 또다시 강간범의 목소리가 들려와 몸을 떨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배를 움켜잡고 긴 호흡을 했다. 숲 냄새가 거실 구석구석까지 퍼졌다. 도저히 냄새를 참을 수가 없어 나그 참파향을 꺼내 불을 붙였다. 소파에 기대어 향냄새를 맡자 숲 냄새가 향불에 타들어가는 듯했다. 타닥타닥 마치 나무들도 타들어가는 듯 내 앞에서 온통 불이 붙은 숲의 환영이 보였다. 나는 서서히 머리를 뒤로 제쳤다. 화장을 기다리는 시체처럼 불이 내 몸에 붙기를 기다리며 눈을 감았다. 아침에 눈을 뜨니 소파 위였다. 남편은 당장 방 안에 들어가자라고 소리쳤다. 소파에서 떨어져 임시하는 애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난리였다. 나는 눈을 비비며 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탄 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간밤에 무엇을 태웠을까? 재를 치우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자 내 몸이 먼저 재처럼 부서지려 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점심때쯤 꽃가게에 갔다. 유리문을 당기자마자 숲냄새가 났다. 그런데 숲냄새가 이상하게 싫지 않았다. 뱃속의 아기가 숲냄새를 좋아하나? 나는 킁킁거리며 화초 냄새를 맡았다. 갑자기 왜 그래? 여자가 나의 이런 모습을 신기하게 보며 서 있었다. 숲냄새가 좋아졌어요. 어제 저녁만 해도 향을 피우고 잤었는데. 나는 기뻐서 외쳤다. 거봐, 임신해서 그렇다고 했잖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들고 간 봉지에서 은박지에 싼 것을 꺼냈다. 힘들게 뭘 하러 이런 걸 가져와? 여자가 감자 부침개를 보며 말했다. 나는 점심 먹다가 생각나서 붙였다며 양념 간장도 꺼냈다. 정말 숲냄새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는 다행이라며 근데 그거 알아? 하고 우물쭈물 말했다. 여자는 부침개를 집으며 있지 하며 내 얼굴을 보다가 아니라는 듯 그냥 손을 저었다. 내가 궁금해서 물으니 여자는 일단 다 먹고 말할게. 하도 기가 막힌 일이라서 하며 부침개를 입에 넣으며 맨날 이렇게 얻어먹어서 어쩌냐고 하였다. 여자는 다음에 자기가 칼국수나 뭐 먹고 싶은 거 사겠다고 하였다. 여자는 다 먹고 나서 기름칠 묻은 신문을 접어치우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거 외에 우리 동네에서 몇 달 전에 실종된 여자 알아?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뉴스에서도 한참 나왔잖아. 거 뭐라고 하더라. 유명한 수목원인데. 거기서 2, 30분 정도 떨어진 숲에서 사라졌다는 여자. 그 여자가 발견됐대. 나는 깜짝 놀랐지만 여자한테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표정하게 있었다. 여자는 내게 재차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자는 말을 계속 이었다. 범인의 집에서 발견됐대. 다른 여자를 추궁하다 숲에서 난 사건을 찾았다네. 순간 배가 아프고 통증이 몰려왔다. 이걸 어째? 여자는 놀라서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나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안 되겠다며 119에 전화를 했다. 곧 구급차가 왔고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가면서도 정화가 발견됐다는 여자의 말이 자꾸 들려와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죽을 리가 없어. 어떻게 정화가...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꽃가게 여자는 정화와 같이 있었던 친구가 나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여자에게 내 이야기를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다. 연이은 방지턱에 구급차가 덜커덩거렸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마에 팔을 올렸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수면 위의 물체처럼 떠올랐다. 그래, 내가 너를 밀었어.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소매를 잡는 너를 그 남자한테 밀어버렸어. 정화야, 내가 너를 죽인 거나 다름없구나. 어차피 한 사람은 포기해야 했어. 그렇다고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혹시 내가 정화를 밀었다고 범인이 고해바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자꾸 눈물을 쏟자 응급구조원이 조금만 참으시라며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돌봄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고개를 돌렸다. 응급실에 들어가 위급한 상황을 넘겼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급히 오셨다. 남편도 회사에서 달려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나는 단숨에 달려온 남편을 보자 기쁨으로 눈물이 났으며 남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고 싶을 정도였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늘 아쉬워하며 지켜보던 정화가 죽었대요. 그러나 나는 그 말 대신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여보, 나 무서웠어요.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내 손을 꼭 붙잡더니 이내 내 배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자 긴장했던 아기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낀 듯 뱃속이 편안해졌다. 범인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는 있었지만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 나는 퇴원을 한 후 며칠 후 다시 꽃가게로 갔다. 여자가 몸이 괜찮냐며 같이 점심을 먹자고 나에게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꽃가게 근처 칼국수집에 갔다. 여자는 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른다고 떠들었다. 여자는 칼국수를 시키고 잠시 말이 없더니 왜 그 수목원 가까이 있는 숲에서 변을 당했다는 여자 말이야? 하고 다시 생각났다는 듯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나는 여자의 말을 들으며 임신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듣고 싶어 귀를 기울였다. 내 가슴은 사정없이 쿵쾅거렸다. 내가 전번에 말하지 않았나? 왜 숲에서 발생한 이상한 사건, 우리 동네 여자가 당했다는 거. 근데 그 사건의 범인이 이상한 말을 했대. 내 가슴은 이제 터질 것 같은 심장소리를 냈다. 글쎄 범인이 그러는데 자기가 여자를 성폭행한 게 아니었다고 그런데. 나는 꽃집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통할 수가 없었다. 여자는 누가 들으면 안 된다는 듯이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다. 범인이 그러는데 여자가 원해서 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나도 응급실에 갔던 그 다음날 뉴스를 찾아봤는데 범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자는 어제 신문을 봤는데 범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지도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나는 숲에서 보았던 범인의 얼굴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손을 떨었다. 내 옷을 붙잡던 정화의 손을 뿌리치며 정신없이 혼자서만 비탈길을 올라갔던 내 모습을 바라보자 몹시 괴로웠다. 그렇다고 정화가 성폭행범한테 자신을 주었다는 생각은 말도 안 되었다. 그놈이 그랬대. 여자가 원해서 자기가 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게다가 여자를 죽인 게 아니라 자살을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게 말이 돼? 여자의 말에 나는 자살이란 말도 안 되는 말에 갑자기 조소를 할까봐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다. 꽃가게 여자에게 그 당시 숲에서 범인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했다. 그런데 왜 범인은 정화가 기꺼이 원했다고 하는 걸까? 죗값을 덜 받기 위해서? 설마 진짜가 아닐까? 그럴 리가 없어. 정화가 어떤 아인데. 나는 꽃가게에서 돌아와 여자가 말했던 기사를 인터넷으로 일일이 찾아보았다. 범인은 강간살인 피의자임에도 여전히 정화가 원해서 잤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범인은 강도 전과가 2번 있어서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자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강간할 목적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정화가 순순히 나와서 그럴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그러니 강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살인은 더더욱 아니고
나는 갑자기 그 범인을 만나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범인을 보기 위해 나는 인덕원역을 지나 서울구치소로 차를 몰았다. 면회를 신청하자 범인은 누군가 하는 표정으로 나왔다가 나를 보자마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고 그가 나를 기억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먼저 숲에서 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일순간 미소와 함께 나를 조사하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마치 내가 사람이 아닌 듯이 흥 하고 콧소리를 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그는 실컷 말해보라는 듯 머리를 건들거렸다. 정말 정화가 자진해서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게 진짜예요? 남자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까와는 달리 많은 것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그는 조용하게 속삭이듯 말했다. 아마도 당신 친구가 나와 당신의 죄를 덜어주려고 그런 것 같아. 나는 범인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어차피 중형이 내려줄 거요. 이 세상에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 여자 내게 강간죄를 짓지 않도록 일부러 그런 것 같소. 그러면서 그는 나를 저돌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친구한테 어떻게 했지? 나는 그의 말에 새파랗게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걱정 마요. 정화라는 여자가 내게 말했어. 당신을 잡았던 손을 자신이 놓았다고. 당신이 혼자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비웃으니까 이렇게 말하더군. 훌륭한 친구야. 그러더니 내게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더군. 도망갈 필요가 없다는 듯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간 거고. 정아라는 여자는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혹시 나중에 당신이 찾아오면 당신 남편과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달래. 자꾸 당신이 의심하는 것이 힘들다며. 나는 그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으나 한 번도 정화가 내 남편과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내게 계속해서 말을 했다. 그 여자는 내가 무섭지도 않은지 이런 얘기를 줄줄 늘어놓는데 참 희한한 여자였지. 아무튼 나는 그 여자를 죽이지 않았어. 그 여자는 심지어 나한테 사랑한다고까지 했던 이상한 여자야. 하지만 난 그 여자가 그렇게 하고 도망쳐서 나를 성폭행범으로 만들까 봐 두려웠어. 그래서 소변을 보러 간 사이에 여자를 방에 가뒀던 거고. 그런데 들어가 보니 목을 매 자살했더군. 그 말을 끝내며 범인은 씩 웃더니 투명한 칸막이 너머로 나를 향해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핥는 신용을 했다. 그때 이미 면회 시간은 끝났고 나는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잠궜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나 몹시 차가웠다. 나는 정화의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울지 않았던 것 같다. 이제서야 내가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정화가 무엇 때문에 순순히 자신을 내줬단 말인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지만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화의 시체는 너무 늦게 발견되어 자살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범인도 그때는 이미 자신의 집을 떠나 서울에서 전전하고 있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와 차에서 내렸다. 곧장 집으로 가려다가 오랜만에 정화가 살던 집에 가고 싶었다. 대문을 여니 그전처럼 문이 열려져 있었고 주인집 할머니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혹시나 하고 나는 집을 돌아 정화가 살았던 뒤쪽으로 들어갔다. 문에는 몇 월 며칠에 새 방주인이 들어올 거라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이미 방은 정아의 부모님이 와서 다 치웠는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문을 잡고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아주 좁게 보였던 방이 다시 보니 아주 넓어 보였다. 방 한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참 앉아 있었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와 중국 식당에서 풍겨오는 짜장면 냄새가 강했다. 나는 역겨워서 일어나 창문을 닫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동안 정아가 창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다가 어디서 짜장면 냄새가 나나 살펴보았다. 그리고 바로 정아의 방에서 내 아파트가 보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순간 나는 방바닥에 배를 웅크리며 주저앉았다.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식은땀이 났으나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기어갈 수도 없었다.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발 아래로 짜장면 같은 검고 붉은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피를 묻히며 방에 뒹굴다 쓰러졌다. 그때 또렷한 의식 하나가 내게 어서 방을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 그것은 분명 정아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온통 벽과 천장이 푸른 숲으로 변하였고 숲냄새가 한꺼번에 나한테 몰려왔기 때문이다. 구역질나고 토할 것 같은 숲냄새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